정봉주의 판 읽기 시간입니다. 정치논객 정봉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처음부터 조금 죄송하지만 예. 지난번에 나왔을 때 헌재가 2월 9일에 탄핵 결정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예. 틀렸네요. 틀린 거에 대한 슬픔보다 네. 내심 이날이 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게 더 기뻤습니다. 잡혀 있었대요? 9일서부터 20일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쪽으로 갈 그 기류가 더 확실했었죠. 헌재에서는. 예. 그런데 추가 증인 신청 때문에 미뤄졌다? 아니요, 1월 19일. 1월 19일이 뭐? 1월 19일 이재용 영장 기각.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특검과 헌재 전체 그 지축이 흔들렸죠. 그러니까 19일 날 만약에 기소가 되면,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면 그때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사유가 뇌물죄 아니에요. 예, 예. 뇌물 공여. 예. 그럼 뇌물 수수는 최순실, 그다음에 최순실과 공동 지갑이라고 판단이 되는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죄로부터 빠질 수 없는. 예. 근데 그래서 1월 19일 날 이제 이게 그 기각이 되면서 아하. 특검만 흔들린 게 아니라 헌재도 흔들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흔들리면서 내부에서 무슨 견해가 있었냐 하면 1월 31일까지 끝내야 된다. 국정 중단을. 지금도 이제 이번에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네, 국정 중단 장기화되는 거에 대해서 네. 가슴이 아프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논리가 더 강했었는데 한켠에서는 이런 논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대부분이 그 대통령이 다 임명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근데 추천은 뭐 국회 추천도 있고 대법원 추천도 있고 그러지만 결국 마지막 임명권자 예, 대통령인데 예. 탄핵이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좀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동정론과 이제 그러한 이거는 이제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일각에 있었는데 예. 이건 변호사들한테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죠.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 19일 날 흔들리니까 이렇게 검찰에서 특검에서도 뇌물죄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사실상 물 건너갔는데 지금 밀어붙일 필요가 있겠냐면서 헌재도 전체적인 일정을 조금 뒤로 미룬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래서 두 차례나 걸쳐갖고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끝내야 된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내심에는 변호사들이나 그쪽 내부 기자들 뭐 이제 취재한 거 보면 1월 25일까지 결심을 끝내고 싶었던. 네. 예. 그게 이제 좀 타진이 된 거죠. 그런데 그 특검의 활동 기한이 현재로서는 2월 말까지지만 예. 한 달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연장 가능하죠.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연장을 만약 거부하면 예. 오히려 도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예. 역시 강제 체포 이런 시나리오는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고 결국 국정 중단을 장기화할 수 있는 것을 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강력한 명분이고 황교안 그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까지 지지율을 좀 볼 거예요. 네, 네. 지지율을 보고 형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끊으면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기한테 만약 유리할 거라고 본다면 예. 그러면 이 기간을 연장해 줄 건데 검찰 측에서는 특검 측에서는 연장 신청을 한다. 연장 신청을 한다. 그러나 성사될 가능성 30% 밑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요? 좀 작게. 예. 그래서 1월 28일까지 무조건 다 끝낸다. 수사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한 7, 8분 능선 넘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남은 과제가 우병우. 그다음에 2월 28일이요. 까지는 수사 예. 끝낸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남은 게 이제 우병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30%가 됐건 몇 프로가 됐건 만에 하나 연장이 안 벌어질 가능성까지 대비하자면 무조건 수사는 2월 말까지 끝내자. 이게 그렇죠. 목표다 그래서 이거죠. 예, 내부적으로 이제 박용수 특검도 2월 28일 날까지 끝나는 거로. 그럼 대체로 지금 뭐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분석에 의견 동의하시는 거죠? 뭐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이 탄핵 결정이 나면 그렇죠. 대선은 예. 아마 4월 26일 정도가 제일 유력할 것이다. 예. 뭐 여기에 지금 거의 동의하시는 거죠? 예. 좋고요. 그러면 자 이제 대선판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현재 나타나는 모양새는 문재인 대세론이 하나 있고 예. 보수 쪽에서는 반기문 카드가 지금 유효하냐 아니냐, 황교안 카드는 과연 카드냐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예. 그다음 이른바
제3지대 빅테트 이런 설이 하나 이게 한 3가지 정도의 그 묶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문재인 대세론 계속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죠. 그 이제 여론 지금 다자구도인데 계속 가죠. 그 이제 여론 지금 다자구도인데 촛불 와중에 촛불 전국이 이제 11월 12월 한참 불탈 때 문재인을 비판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냐. 20% 초반이었죠. 네. 그럴 때 이제 보수 진영이나 중도 진영의 성향을 갖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자구도에서 20%는 무척 높은 거다. 네, 네. 그리고 야권 진영을 다 합하게 되면 40%가 넘어가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야권 후보가 되게 되면 40% 넘어가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1월에 넘어오면서 그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거로 뭐로 보냐면 3자 구도일 때도 40%가 넘어가는 거로 나오고 예. 지금 다자 구도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20% 후반대에 머물러 있지만 30 넘는 것도 요새 30 나와요. 넘는 것도 간혹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자 구도에서 30 넘게 되면 마의 30% 벽을 돌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30%가 그냥 들쭉날쭉하는 30%가 아니고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는 그 지지층이 꽤 안정화되어 있는 네. 단단한 30%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그 1대1 구도 가게 되면 이제 또 54%, 55%까지 가고 예. 3자 구도일 때도 47, 8% 나오니까 30%대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고 머물러 있긴 하지만 지지층들이 대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이고 단단하고 네. 그리고 이 30%라고 하는 것이 다자간 구도의 30%이기 때문에 의미 있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경선이 끝나게 되면 여타 후보들한테 가 있던 그 지지율에 야권표가 또 모인다. 야권표 7, 80%가 이제 온다. 모이고. 예. 그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이재명, 안희정, 김부겸 이런 카드가 우선 갑자기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 설 명절을 지나고 나서 보이는 형국이요. 그 설 명절에서 이제 가장 이른바 이제 장사가 잘 된 분들. 황교안과 안희정이죠. 네네네. 예, 두 분이 올라갔고. 요즘 그런 추세였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과 반기문이 좀 지는.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2주 전에 아마 거의 그 처음으로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반기문 지고 황교안 뜬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황교안과 반기문이 보수층이라고 하는 같은 박스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한 23%에서 27, 8%를 같이 묶여 있는데 네. 두 분은 풍선 효과예요. 그러니까 반기문이 지면 황교안이 뜨고 황교안이 뜨고. 황교안이 지면 반기문이 뜨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1월 12일 날 귀국한 이후에 이건 뭐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고 순전히 본인의 잘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지율을 까먹는데 이게 한 그 20 중반서부터 지금 10% 중반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 빠진 부분만큼 황교안 쪽으로 가는 거다. 황교안에게 다 가지도 않았고 빠진 거에 한 40%쯤 갔죠. 예. 3, 40%. 예. 나머지 50% 정도는 무당파층으로 옮겨가거나 바른정당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 있어요. 예. 그런데 가면서 점점 보면은 이미 이제 이 대세는 반기문은 대선 조퇴할 것 같다. 조퇴. 예. 황교안 카드는 계속 카드로 간다? 그러면? 황교안 카드는 제가 이제 오늘 그 교과서 국정화 밀어붙이는 거 보고요. 황교안 레이스를 걸었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2월 10일 전후로 해서 10% 정도를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황교안 그 대행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가지 악재를 다 털고 났기 때문에 예. 남아있는 악재가 거의 없습니다. 예. 뭐 기껏해야 건빵 맛이 옛날 맛하고 똑같다. 근데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 무슨 건빵 맛이냐. 근데 이제 그건 어찌 보면 조금 어거지거든요. 군대 안 갔다 오면 뭐 중고등학교 때 건빵 안 먹습니까? 예. 그래서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는 빠질 악재가 거의 없고 오로지 반기문 쪽에서 빠지고 보수층이 흔들리고 있는 보수층이 그래도 누구라도 좀 잡아야 되겠다. 예.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황교안 쪽으로 좀 이렇게 몰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오늘 교과서 국정화 발표했지 않습니까? 뭐 최종본은 일단 그냥 최종본이 나왔고 이게 이제 3월서부터 그 학교에 풀어지는데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건 논쟁이 되면 될수록 실질적으로 보수층 결집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국정교과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결집할 수 있다. 결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이른바 진보 진영 쪽에서는 조금 곤란한 게 비판하기도 곤란한 게
야 북한 묘사를 너무 많이 하지 않았냐. 북한에 대한 위협을 과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이 놓다. 이렇게 비판하면 그럼 너 북한 찬성하냐?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하기가 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부분은. 예. 근데 그런 논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거는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는 안방에서 벌어지는 논쟁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난해 11월 말 12월 초에 교과부 입장은 발을 빼는 듯한 형국이었어요. 그랬죠. 근데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하고 교과서 국정화 밀어붙이는 형국을 보면 무언가 믿고 있는 뒷배가 있는 듯한 단단함이 보였거든요. 그게 황교안 총리다. 예, 그래서 이것은 교과부의 작품이라기보다도 지금 황교안 그 대행의 네. 권한 대행의 작품으로 보이고 이것은 승부수를 건 보수층의 거다. 결집이라고 하는 승부수를 던진 거로 보인다. 네. 그럼 앞으로 이 추세, 즉 반기문은 예. 지고 황교안은 뜨는 추세는 지속된다는 거고. 그건 저는 완전히 메이드된 것 같아요. 이제 궤도에 올라탄 것 같아요. 그럼 뭐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은 뭐 어느 당으로 가는 겁니까? 이제 국민의당은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국민의당에서 러브콜 예. 던지다가 그 끝났죠. 아니 그건 반기문 얘기였고 황교안. 황교안요. 예. 황교안은 그 저기죠. 새누리당으로 가야 되는 거죠. 새누리당으로. 예. 왜냐하면 좀 황교안은 바른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황교안을 지지하는 경향은 잘 안 보여요. 네. 그런데 새누리당의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은 그래서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깜짝 놀랄 만한 후보라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전략은 친박의 그러니까 아주 그 골수 네. 이른바 순장조라고 하는 친박을 털어내고 조금 합리적인 모습으로 가면서 후보를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또 강경 보수 이미지도 유지하고. 그렇죠. 보수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바른정당과 보수 경쟁에서 이기고. 그게 황교안 권한대행 카드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카드가 국민적으로는 먹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15%는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 글쎄 그런다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수층하고 1대1로 결집이 또 붙게 되면 나중에 결집하게 되면.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이제 여론 지형을 보게 되면 역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러거든요. 진보 쪽이 좀 높은. 예, 진보 쪽이 높은데 이제 진보 어디로 갈 것인지 진보 쪽으로 갈 거냐 보수 쪽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지형을 미리 볼 수 있는 선행 지표가 중도층의 성향인데 중도층이 정권 교체를 바라느냐라고 하는 쪽을 보게 되면 지금은 중도층이 65나 70 정도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쪽입니다. 그렇죠. 그 선행 지수가 결국은 진보가 이기지만 그러나 그래도 35%나 30%쯤이 중도층도 보수 쪽으로 간다고 보고 네.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네. 여기가 하나의 틀로 묶이면서 막판에 하나가 같이 되면. 가게 되면 네. 그래도 진보가 유리하겠지만 그렇게 녹록하게 좋습니다. 놓고 볼 싸움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이 일어날 가능성을 묻다가 얘기가 이제 먼저 이쪽으로 와버렸는데 예. 반기문 황교안 얘기는 그 정도 정리하고 예. 다시 조금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 요 최근의 추세에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세가 돋보인다. 그 얘기했잖아요. 예. 그럴 때 돌풍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되려고 하면요. 정말 돌풍을 만들려고 하는 그 준비들을 해야죠. 네.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세론 아니에요? 네. 문재인 대세론이면 누가 나와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꺾기가 좀 힘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던지는 그 화두나 이런 방식이 옳지 않았다고 보는데 사실 이재명, 안희정, 문재인 지지자들이 지금 무척 적대시화되어 있는데 예. 적대화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예. 다만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분이 지지율이 빠지거나 올라가는 것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예. 저는 충분하게 안희정과 이재명이가 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재명 시장의 좀 공격적이고 아주 선명하고 사이다 같은 발언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판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예. 거기에 안희정의 안정감이 덧붙여져서 둘이 정말 당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명분과 상호 간의 이런 철학을 잘 맞춰가면서 대화를 좀 해봐야 될 때 아닌가. 그래서 둘이 연대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 시너지 효과도 있을 뿐만 그러면 아니라 대세론을 꺾을 수도 있나요? 꺾을 수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이미 메이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제일 재미없는 거거든요. 뭔가 반전이 없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잖아요. 경선을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카드가 이거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둘이 그렇게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네. 둘의 정치적 역량이 무척 커질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서로 완전히 다른 캐릭터인데 좋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도 살리고 새로운 그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이미 대권 주자가 되면 서로 간의 대화의 문을 딱 닫아놓고 삽니다. 네, 네. 그런데 젊은 지도자 둘이서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새로운 판을 깐다는 의미에서 대화하자 우리끼리. 그리고 어떠한 길이 정말 그 시대 교체를 가져오고 예.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는 길인지 한번 논의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그쪽으로 급격하게 집중이 될 거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그렇다고 뭐 판을 뒤집어 엎으면 더더욱 좋을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무척 이번 대선판에 어찌 보면 재미없는 알겠어요. 반전이 없는 대선판에 재미있는 카드로 등장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안희정, 이재명의 연대 카드를 던지지 않는 한 지금의 구도를 좀 뒤집어 엎게까지는 몰라도 경선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까지도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가 치고 올라가지만 문재인 지사의 조금 안희정 지사가 이제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지자들 보면 열심히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대립적 감정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 자 안희정도 훌륭한 인물이니까 품앗이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많아요. 근데 이게 경선 때 대립적으로 하면서 정책도 경쟁하고 인물도 경쟁하고 이런 대립 구도를 좀 만들 필요는 있거든요. 예. 적대시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너무 지지자들이 오버래핑 되어 있다. 겹쳐져 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이제 변수가 이른바 제3지대 뭐 빅텐트 뭐 이렇게 예. 이야기 나누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건 성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는 왜 자꾸 또 탈당설 이런 게 나오고 그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그 빅텐트로 넘어가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이 해당 행위자로 김종인 의원을 좀 그 당 윤리심판원 이런 데 고발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 당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명예훼손의 그 버금가는 인격훼손을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뭐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형편없더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도 안 합니다. 뭐가 형편없더라. 뭐 얘기해보니까 그거 뭐 챙겨줄 거 하나도 없더라. 예. 볼 게 하나도 없더라. 예. 뭐 봐줄 게 없더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듣는 사람으로 인해서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막 모멸감을 주고 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창피감을 주고 이러고 있거든요. 네. 저는 김종인 의원이 정치 원로로서 그렇게 하는 건 무척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분이 지역구 의원을 띄지 않아서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 이런 걸 처음부터 못 배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혹독하게 그분하고 한번 싸우자고 하고 제가 달겨들었고 그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지만 물어뜯기 시작하면요. 기스 많이 납니다.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지지자들이 워낙 기대가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인상 찌푸리고 누워서 침 뱉는 이런 꼴을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다들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종인 의원은 자꾸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그러고 다니는 게 새로운 대한민국 제가 보기에는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를 위한다기보다도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 본인의 정치적인 야망 이런 것 이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안 보여요. 본인의 야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킹메이커 하면서 그 바뀐 정부에서 국무총리 하고 싶은 거겠죠.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니 내각제로 개헌해서 실권을 갖는 내각제 개헌 지금 그 벚꽃 대선인데 개헌 안 된다는 거 그분이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근데 지금 개헌 이야기 하는 데마다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체 판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 모여라. 개헌에 찬성하지 않는 문재인 기득권층. 네. 최희애 박근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손학규 전 대표도 비슷한. 최희애 박근혜라고 얘기하고 예. 있잖아요. 기득권. 예. 아니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사람에게 박근혜하고 또 그 국정농단의 주역이고 탄핵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요. 저분들 마지막 정치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정봉주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그분들의 개인적 정치적 야망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새로운 정치, 새로운 희망, 새로운 대한민국이 아니고
개인의 정치 생명 연장의 꿈입니다. 예, 본인이 직접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개헌이라고 하는 카드로 예. 뭔가 틀을 바꿔서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하는 그럼요. 그 그런 거다? 킹메이크하고 예. 김종인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되면요. 저는 부탁했고 언론 사면 복권 시켜달라고 저하고 경쟁해도 제가 한 9대1로 이깁니다. 네.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모멸적인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정치 원로라고 한다면.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상수죠? 상수입니다. 무조건 대선에 나오겠죠. 끝까지 합니다. 예. 그럼 아무튼 이번 대선은 최소한 한 4파전 이상이겠네군요. 저는 3파전 내지 4파전을 보는데 3파전을 더 우세하게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그다음에 새누리당 황교안 카드 보수 정당 뭐 이런 예. 카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당도 끝까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연정 그러니까 정책연합 네, 새로운 네. 정부의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가 아니고 그런 정치 공학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를 같이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기본적으로 예. 동의를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정의당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슨 자괴감을 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지금 빅텐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황교안이나 반기문 특히 황교안 쪽으로 가는 것이 황교안이 이제 상수가 된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까? 안철수에게 가는 게 유리할까? 이 그 계산기 두들기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정치의 중심에 서서 이 전국을 끌고 가고자 하는 주도 세력이 될 가능성은 전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직 계산이 안 끝났군요. 그 대목에서는. 왜냐하면 받아주려고 하는 데가 없으니까. 바른정당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 반기문 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3지대를 선언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3지대를 만들면서 바른정당하고 1차 연대를 할 거고요. 네. 근데 제3지대로 못 가면서 그냥 바른정당 중심으로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퇴를 해버리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1차 단일화가 되고 여기서 유승민이나 남경필 등등의 후보를 만들면서 후보가 없으면 정당은 죽으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과 결국은- 경쟁 구도로 가는데 결국은 그걸 또 합친다. 합칠 가능성은 거기도 또 정책연대 이런 무척 식으로. 높습니다. 무척 높지만 이분들은 이제 이때쯤 되면 이번 대선 포기하고 이후에 존속 가능한 정당으로서 누가 남을 것이냐라고 하는 잔존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대세는 제가 보기엔 새누리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신다. 황교안 대행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앞날 있을 예측을 또 많이 하셨는데 다음 달에 만났을 때 얼마나 맞았는지 제가 예. 점수를 매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논객 정봉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최순실과 공동 지갑이라고 판단이 되는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죄로부터 빠질 수 없는. 예. 근데 그래서 1월 19일 이제 이게 그 기각이 되면서 아하. 특검만 흔들린 게 아니라 헌재도 흔들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흔들리면서 내부에서 무슨 견해가 있었냐 하면 1월 31일까지 끝내야 된다. 국정 중단을 지금도 이제 이번에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네, 했죠. 국정 중단 장기화되는 거에 대해서 네. 가슴이 아프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논리가 더 강했었는데 한켠에서는 이런 논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대부분이 그 대통령이 다 임명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근데 추천은 뭐 국회 추천도 있고 대법원 추천도 있고 다 그렇지만 결국 다르죠. 마지막 임명권자 예, 대통령인데 예. 탄핵이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좀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동정론과 이제 그러한 이거는 이제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일각에 있었는데 예. 이건 변호사들한테 그 부분은 사실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고 결국 국정 그 중단을 장기화할 수 있는 것을 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강력한 명분이고 황교안 그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까지 지지율을 좀 볼 거예요. 네, 네. 지지율을 보고 형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끊으면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기한테 만약 유리할 거라고 본다면 예. 그러면 이 기간을 연장해 줄 건데 검찰 측에서는 특검 측에서는 연장 신청을 한다. 연장 신청을 한다. 그러나 성사될 가능성 30% 밑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요? 좀 작게. 예. 그래서 1월 28일까지 무조건 다 끝낸다. 수사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한 7, 8분 능선 넘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남은 과제가 우병우, 그다음에 2월 28일 2월 28일이요. 까지는 수재 끝낸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남은 게 이제 우병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30%가 됐건 몇 프로가 됐건 만에 하나 연장이 안 한테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 19일 날 흔들리니까 이렇게 검찰에서 특검에서도 뇌물죄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사실상 물 건너갔는데 지금 밀어붙일 필요가 있겠냐면서 헌재도 전체적인 일정을 조금 뒤로 미룬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래서 두 차례나 걸쳐갖고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끝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내심에는 변호사들이나 그쪽 내부 기자들 뭐 이제 취재한 거 보면 1월 25일까지 결심을 끝내고 싶었던. 네. 예. 그게 이제 좀 타진이 된 거죠. 그런데 그 특검의 활동 기한이 현재로서는 2월 말까지지만 예. 한 달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연장 가능하죠.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연장을 만약 거부하면 예. 오히려 도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예. 역시 강제 체포 이런 시나리오는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정봉주의 판 읽기 시간입니다. 정치논객 정봉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처음부터 조금 죄송하지만 예. 지난번에 나왔을 때 헌재가 2월 9일에 탄핵 결정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예. 틀렸네요. 틀린 거에 대한 슬픔보다 네. 내심 이날이 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게 더 기뻤습니다. 잡혀 있었대요? 9일서부터 20일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쪽으로 갈 그 기류가 더 확실했었죠. 헌재에서는. 예. 그런데 추가 증인 신청 때문에 미뤄졌다? 아니요. 1월 19일. 1월 19일이 뭐. 1월 19일 이재용 영장 기각. 예. 그것 때문에 특검과 헌재 전체 그 지축이 흔들렸죠. 그러니까 19일 날 만약에 기소가 되면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면 그때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사유가 뇌물죄 아니에요. 예. 뇌물 공여. 예. 그럼 뇌물 수수는 최순실. 말해질 가능성까지 대비하면 무조건 수사는 2월 말까지 끝내자. 이게 그렇죠. 목표다 그래서 이거죠. 내부적으로 이제 박용수 특검도 2월 28일 날까지 끝나는 거로. 그럼 대체로 지금 뭐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분석에 의견 동의하시는 거죠? 뭐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이 탄핵 결정이 나면 그렇죠. 대선은 예. 아마 4월 26일 정도가 제일 유력할 것이다. 예. 뭐 여기에 지금 거의 동의하시는 거죠? 예. 좋고요. 그러면 자 이제 대선판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현재 나타나는 모양새는 문재인 대세론이 하나 있고 예. 보수 쪽에서는 반기문 카드가 지금 유효하냐 아니냐, 황교안 카드는 과연 카드냐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예. 그다음 이른바 제3지대 빅테트 이런 설이 하나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묶음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문재인 대세론 계속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죠. 그 이제 여론 지금 다자구도인데 계속 가죠. 그 이제 여론 지금 다자구도인데